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출근길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도대체 얼마나 더 추운 겁니까? 네, 밤이 되면서 이곳 경기 수원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남은 주말을 즐기는 나들이객들도 잔뜩 몸을 움츠린 채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인천 영하 1도를 비롯해 대전, 청주도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은 영하 7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7도, 수원 8도, 인천 6도 등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등 남부지방도 15도 이하에 머물 예정이어서 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낮에도 추위가 몰아치면서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를 껴입은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 핫팩이나 이런 거 사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손발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뭐 추우면은 이게 김이 나잖아요. 저 오뎅 국물 됐어도 김이 무룩무룩 나고 뜨거운 국물 한 컵 마시면은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사르륵 녹잖아. 제주 한라산에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때이른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15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 앞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 바로 30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연령층이 바로 30대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앞지른 겁니다. 세계적 고금리 추세에도 정부가 대출을 풀어주자 너도 나도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32살에 첫 대출을 받아 서울 관악구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한 소모 씨. 또래 친구들을 따라 매매를 결심했습니다. 공포심리도 좀 있었고 따라 산 것도 좀 있고 공급도 별로 적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샀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30대의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30대 구매자 비중은 전체의 27%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0대 거래 비중이 컸는데 올해 처음 앞지른 겁니다.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정부가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30대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주택 구입을 나서기 때문에 갭 투자나 또는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꼴이 돼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주택 구매가 촉진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어 영끌로 대출받아 집 산 30대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집을 못 샀던 2030 세대들이 올 한 해 앞다퉈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에선 하락거래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한 달 전보다 5천만 원 낮아진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도 솔직히 매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특히 노원구와 강북구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늦게 집값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2, 3억은 뭐 거뜬히 받았던 거였죠. 근데 이제 4, 7천이 8억대에 거래된 거.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서울주택 매매 가격 전망지수가 석 달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 아래일수록 두세 달 뒤 가격 하락을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싼 매물이 많이 팔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 판매가 일부 중단되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를 뚫는 등 고금리가 장기화된 영향이 큽니다. 다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가격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이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입니다. 특히 대립각을 세워온 비명계는 물론 친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험지 출마, 나아가 불출마까지 압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제기됐습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채널A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출마한다면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출마 가능 지역구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꼽았습니다. 친명계 김두관 의원도 험지에 나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가 고향인 경북 안동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친명계도 총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당 총선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험지 출마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사진과 지역 주민을 만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양에 간 지 2년도 안 됐다며 험지 출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험지 출마 압박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론화하면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텃밭인 영남권과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2030 청년들을 놓고 치열한 구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청년 세대를 추켜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최근 흔들리는 영남권 민심과 대선 직후 대비 반토막난 2030 지지율을 동시에 회복시켜보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구 출마를 시사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대구와 관변단체, 해외로만 돌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을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젯밤 허은하 의원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들과 만나 신당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이러다 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과도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대구 경북 등 핵심 지지층을 둘러싼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결단의 분수령으로 제시한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정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최 회장 측을 직격하자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노 관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나 있었다며 노 관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도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는 노 관장의 발언에 제동을 거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며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겁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이 강조한 혼인 파탄 시점은 위자료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이 언제 되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더 적게 줄 것인가 하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야외 활동, 특히 캠핑 나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부부가, 오늘은 일가족 3명이 캠핑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텐트 주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텐트 안팎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5살 아이 등 3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문 열어봤더니 쓰러져 있게 후다닥 들어가서 애기 먼저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술하고 했는데. 숨진 3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로 어제 서울에서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텐트 안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북 영동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과학팀에서 나와서 일단은 육안으로 보고 이게 부검 권고가 나오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웠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무색 무취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3인용 텐트 문을 닫고 가스 난로를 켜자 1시간 40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900ppm을 넘어 위험 기준인 1,600ppm의 3.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 같은 수치의 일산화탄소에 성인이 2시간가량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간을 100으로 볼 때 한 1에서 2%만 누출이 돼도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하는 아주 유독성 가스입니다. 가스난로 화롯대는 반드시 텐트 바깥에서 사용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한 지하철 역사에 슈퍼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노숙인을 지나가던 스파이더맨이 제압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영무원들에게 둘러싸인 노숙인과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스파이더맨이 보입니다. 영무원들이 역사 안에서 잠을 청하려는 노숙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했고 이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남성이 나타나 제지한 겁니다. 영화 속 위트에 있는 스파이더맨처럼 노숙인을 팔을 붙잡고 춤을 추는 듯한 행동도 취해봅니다. 결국 노숙인은 10분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구 조치됐고 스파이더맨 남성도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해당 남성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면서 주말에 아이들과 사진 찍어주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격한 분위기에 용기 낸 게 멋있다. 계속 어린이를 지키는 스파이더맨으로 남아달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주말 도심 속 스파이더맨의 등장이 훈훈한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 특별 수사를 한 결과 차량 162대가 압수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우산을 쓰고 비틀대며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는 남성. 시동을 켜더니 다가오는 화물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의 음주전과 4범인데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2번의 영장 신청 끝에 해당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제는 사망사고 외에도 5년간 2번 음주운전을 했어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압수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 오산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지난 10월 제주시에서 8번째 음주운전한 차량 모두 압수됐습니다. 지난 4달간 이렇게 압수된 음주 차량은 전국에서 162대, 지난해 통틀어 2대 압수한 것과 비교하면 80배 이상 늘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압수 차량을 관리할 별도의 업체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차량이 이용된다면 재산 가치가 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 소유권이 박탈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검찰은 몰수 구형은 물론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수 결정이 되면 해당 차량은 공매 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전총조 씨의 이 사기 사건과 쏙 빼닮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이 중년 남성 7명에게 6년간 무려 30억 원을 가로챈 여성입니다.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여성은 전총조 씨와 어떤 수법이 비슷했던 겁니까? 네, 우선 이 피의자는 40대 여성 A씨인데요. 지난 9일 경찰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년 동안 결혼 중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7명을 만나 교제했는데요. 처음 접근할 때 자신을 부유층 자제 또는 갤러리 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남성들과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갔는데 첫 경비는 본인이 내서 돈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요.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예비 장모나 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유산 상속을 도와주는 변호사 대행을 아르바이트 섭외를 하는 등 수법의 전청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친구 7명 모두 속은 건데 그렇다면 각자 이 피해 액수는 얼마 정도씩 됩니까? 네, 총 30억대 피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체포된 건 피해자 1명이 결국 신고하면서 체포가 된 건데요. 나머지 6명은 경찰이 뒤늦게 연락한 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허탈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수억 원에 이르고 가장 액수가 컸던 건 11억 원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11억 원대 피해자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대기업에 다니던 이 남성은 재혼을 꿈꾸며 A씨와 2년 넘게 교제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너무 컸고 퇴직금이나 이런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넘어서서 빚까지 져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후반에는 거의 밥장도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 여자가 되게 공포심을 줬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미 마음을 뺏긴 만큼 돈을 계속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 메시지에서는 A씨가 사채업자에게 잡혀있다, 4억을 달라고 한다, 안 그럼 죽는다라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예비장모 행세를 하면서는 딸을 줄 수 없다, 퇴직금 3억 원을 입금하면 월 최소 1,000만 원을 맞춰주겠다면서 뻔뻔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왜 안 받냐 하면은 뭐 회장님이랑 같이 있어서 못 받는다.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어디 갔냐, 나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도 책 왔다가 또 핸드폰 뺏긴다고, 사채업자들한테. 네,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결국 돈과 함께 서서히 자취를 감췄고요.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잡혔으니 다행이긴 한데 피해금은 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지난 9일 구속 송치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억 원대 돈을 생활비 그리고 사치품 소비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점도 전청조 씨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신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신빙성은 의심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앞으로 민형사 고소전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하마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납치해간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마스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수술실에서 손전등에 의지한 의료진들이 환자 앞에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본거지로 지목한 알시파 병원 인근에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만 신생아 2명이 숨졌고 37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는 전력이 끊겨 바깥 공기도 마셔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more of a war zone here. It's continuous bombardment for more than like 24 hours now. Nothing stopped. 사우디에 모인 이슬람 국가 수장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즉각 휴전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تؤكد المملكة رفضها القاطع لاستمرار العدوان والاحتلال والتهجير القسري لسكان غزة كما تؤكد تحميل سلطات الاحتلال مسؤولية الجرائم المرتكبة بحق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مقدراته. 아랍권 맹주 자리를 놓고 수니파 사우디와 대립하던 시아파 이란 대통령도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 사우디를 찾아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تشکیل دولتی است با رأی مردم فلسطین.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이스라엘군은 병원 직접 폭격을 부인하면서 어린이 환자의 이송을 돕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he staff of the Shifa Hospital has requested that tomorrow we will help the babies in the pediatric department to get to a safer hospital.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도 가자 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כל זמן שצריך, צה"ל ימשיך לשלוט ביטחונית ברצועת עזה כדי למנוע טרור ממנה.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인근 난민촌에서 격렬한 교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주변 중소도시를 서울시 같은 대도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시끄럽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중국도 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도시의 덩치만 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앞서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영국 런던은
템스 강변 여의도 크기의 시티 오브 런던으로 시작했는데요. 196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의 그레이터 런던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은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메가시티입니다. 인구 급증으로 도심 집값이 치솟자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를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올해 완전 개통된 철도는 서울 9호선 급행보다 2배 빨라 이동 시간이 최대 절반까지 단축됐습니다. A project that will open up London and put 1.5 million people, more people, within an hour of the centre of the city. A project that will link business as well as link people together. 과거 행정구역 개편보다 철도가 마중물이 되어 광역 수도권의 모습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도 싼 런던 외곽의 크로스헬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런던 도심에 집중됐던 주거 수요가 메가시티 외곽으로. 중국도 지난 2015년부터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를 묶은 징진지 발전 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면적은 한반도에 맞먹습니다. 베이징 인구 집중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심작입니다.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의 외곽 이전에 허베이성이 반발하자 공동개발이라는 당근책이 등장했습니다. 1시간 생활권 진입을 목표로 새 지역을 잇는 철도망의 길이는 1,848km로 4분의 1은 고속철 구간으로 건설 중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2016년 그랑파리 메트로폴 행정기구가 출범했습니다. 파리와 인접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어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수도권 성장 억제 정책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자 수도권 광역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est vrai que la métropole du Grand Paris, 131 villes, 7 millions d'habitants, c'est un ensemble sur la zone dense qui permet de rendre le plus confortable possible la vie des gens qui sont concentrés sur ces zones. 런던과 베이징, 파리 모두 과밀화 부작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끌어올리기 위해 공통적으로 광역화를 선택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구역 통합보다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대를 더 고민했습니다. 인프라를 깔고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계획을 하자는 게 그 초광역권 계획, 그러니까 메가시티 계획의 이제 본질인 거예요. 다만 지방과의 편차를 더 키워 지방 소멸을 재촉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들은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백화점 안팎을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백화점 외벽 전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 루돌프가 뛰놉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75만 개의 LED 칩이 사용된 화면에 크리스마스 트리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맞은편엔 인증샷을 찍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목포에 학교를 다니는데 4시간 걸려서 왔어요. 생각보다 더 웅장하고 예뻐서 계속 동영상 찍고 좋았어요. 인근의 다른 백화점 앞 100m 거리는 유럽풍 크리스마스 상점들로 꾸몄습니다.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러 왔어요. 이 아이가 여기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꾸며놓은 곳마다 다니면서 다 찍었거든요. 추울수록 더 이렇게 밝고 화려한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전광판으로 셀프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요.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찍으면 휴대전화와 연결돼 사진이 전송됩니다. 또 다른 백화점은 내부 약 1000평 규모의 공간에 16개 유럽풍 상점 등으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꾸몄습니다. 지난달 30일 처음 입장 예약 신청을 받았는데 대기 순번이 8,000명을 넘었습니다. 백화점들이 일제히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에 나선 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아 지갑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불황 여파에 올해 3분기 백화점 3사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0%에서 30%대로 줄어들었는데 일찌감치 연말 분위기를 띄워 소비 특수를 노리려는 겁니다. 인증샷 경쟁으로 백화점이 침체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 펫티켓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려견 보니와 반려인 능력 시험에 도전한 김영애 씨. 침착하게 보폭에 맞춰 걷던 보니가 빠르게 지나는 자전거에 놀라 짖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간식을 주며 침착하게 보니를 달랩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반려인의 대처를 꼼꼼히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패티켓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줄을 꼭 메고 다녀야 되고 기본 패티켓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반려인 능력 시험은 올해로 5회째. 첫 회인 2019년 응시자는 2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배 넘는 2,4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공부를 잘 했는지 얼마만큼 열심히 잘 키우고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받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병에 걸린 반려동물의 증상 등을 묻는 올해 필기시험에선 첫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80개 팀은 낯선 강아지와 마주치기 등 6가지 코스로 된 실기시험을 오늘 치렀습니다. 네, 마지막 코스는 이 횡단보도입니다. 자전거나 사람이 빠르게 지나가면 자칫 반려견들이 흥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려인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억지로 줄을 3개 당기지 않고 반려인이 빨리 멈춰서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반려인 능력시험 실기를 통과하기 위해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김유빈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때 동참할 현역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구를 말한 겁니까? 네, 명백하게 합류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의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허 의원 어제도 천하람 당협위원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이른바 천하용인 인사들이랑 이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다만 허 의원은 비례대표인 만큼 신당에 합류하려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당 현역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전 대표랑 정치적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이 다른 점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의원은 이상민 의원뿐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잘못된 점, 부조리한 점을 극복하려면 따로 또같이 익숙해져야 된다. 다른 건 다른 것대로, 같은 건 같은 것대로 하고 다른 건 밀어놓고. 반면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랑 간극이 넓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먼저 신당 창당에 성공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양 대표는 채널A에 한국의 희망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와 준다면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을지는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그리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류 가능성 있습니까? 이 역시도 현실성은 낮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거부해서인데요. 이 전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정의당 의원들과 이런 점에서 지향점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교류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페미니스트 아젠다나 이런 것 중에서 저랑 생각이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네, 이 전 대표는 많은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류할 의원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많아야 2명. 뭐가 많아야 2명이라는 겁니까? 네, 바로 민주당을 탈당할 의원들이 많아야 2명이라는 말인데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4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명계 내에서 개인 한두 명은 몰라도 집단 탈당 가능성은 100%에 가깝게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탈당이 많아야 2명에 그칠 거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이 발언을 했던 송갑석 의원한테 그 맥락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외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실제 집단적 탈당까지 이어지려면 어려울 거라는 설명입니다. 공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의원들이 한두 명 정도는 이탈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두 인물, 즉 이준석 전 대표랑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정치관과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탈당 러시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집단 탈당으로 이미 분당을 경험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당내에서는 분당 또 집단 탈당이라는 단어들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문, 비문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친문 패권주의에 불만을 품은 비문계가 집단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요.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불과 1석 차이로 이겼고요. 이후 민주당에선 분열은 곧 필패라는 트라우마가 남은 건데 이러한 점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의원들 개개인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한 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주지 않았다면 탈당까지는 안 했을 거다. 정치인이 당적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컷오프나 징계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의 결심만으로 탈당하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삼박자, 즉 대한정당을 위한 외부 움직임과 신당을 이끌 새로운 인물, 또 내부에서 결성되는 에너지까지 맞아 떨어져야 집단 탈당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호응 없는 이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보이는데 어떤 호응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그리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면 결단을 내려라.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경남에서 산악회에 참석한 뒤 SNS를 남겼는데요. 네, 한눈에 봐도 회원들이 빼곡합니다. 버스 92대에 4,200명 회원들이 운집했다고 장 의원은 밝혔는데요. 장 의원 외에도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 등 혁신위가 겨냥한 중진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험지 출마에 선뜻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자칫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 정치인이라고 해도 수십 년을 다져온 지역구를 떠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반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여야 통틀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도만 꼽히고 있는데요. 아직은 결단할 때가 이르다며 당의 배려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의 배려요? 당의 배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험지 출마의 명분은 선당 후사, 즉 당을 위해서 중진들이 희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에 걸맞게 지역구를 옮긴다면 최소한의 승산이 있는 여건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요. 한 중진 의원은 정말 험지에 출마하려면 단수 공천을 줘서 본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북에서 3선을 지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로 배치됐는데요. 당에서 단수 공천 대신 경선에 붙이면서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중진들 험지 출마를 놓고 반발, 무소속 출마, 또 복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 공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책임 정치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영하의 아침 공기, 한라산의 첫눈까지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더 심해집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은 겁니다. 낮 기온 서울 7도에 머무는 등 낮에도 여전히 공기가 차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영남 해안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당분간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오후부터 서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깝다, 섭섭하고 언짢다라는 뜻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은행들의 이자 잔치가 고깝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은 올 한 해 이렇다 할 혁신 한 번 없이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리는 식의 이자 장사로만 3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들 고통은 늘어만 가는데 은행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자 장사 고깝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